네, 유튜브계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송선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셨을 두 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평론계 2단하죠. 송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2단하라 그래요? 네. 오늘 자태가 2단하 자태입니다. 사실 이게 그 주윤발의 영혼 본색을 꿈꾸고 낀 건데 영 어때 좀 하관이 많이 남네요, 선글라스에 비해서. 약간 김정은스러워. 그렇지.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어. 네, 주윤발과 김정은의 경계에서 계신 송명훈 작가님이셨고요. 그리고 콘텐츠 읽기의 안내자죠. 이게 지금 수식어가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저는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여기서는 문화평론가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저분이 예. 시사계 욕쟁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화평론을 원래 하던 사람인 걸 몰라. 네, 그 장점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송작가TV에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평론가 느낌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아마 뭐 이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는 거야 하셨을 거예요. 저희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다시피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수리남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수리남의 약간 마약 조직들인가요? 나는 그래도 국정원 쪽이라고 해줘. 네. 약간 국정원. 네. 원래 마약을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전혀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이 흉내만 내는 거죠. 네. 그러면 국정원 두 분과 제가 마약상인 것 같네요. 제가 제일 네. 날씬하니까요. 좀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리남 원주민 같으시고 좋습니다. 오늘 약간 원주민 차림 너무 많이 입었어? 너무 많이 입었어요? 다음번엔 좀 더 걸맞은 의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자, 수리남 얘기를 해볼 텐데 무려 개봉 2주 만에 전 세계 4위입니다. 이거 뭐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혹시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무슨 오징어 게임이냐? 오징어 게임 발 뒤꿈치에도 못 갈 거다. 이제 이 상승세 꺾인다. 지금은 이제 개업발인 거죠. K 콘텐츠가 가지는 그간의 어떤 웬만큼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조금 지나게 되면, 스토리라든지, 팩트에 대한 어떤 검증,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극의 전개 같은 것들 때문에 하향 곡선을 그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원인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차차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왠지 김성수 평론가님은 눈빛만 봐도 긍정적인 눈빛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를 하면 처지죠.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만한 마약왕 스토리가 어디 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종빈 감독이 이 드라마계로 들어와서 그래도 수작 하나는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마약왕 스토리고, 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또, 요 스토리는 지금 살짝 이제 꺾이는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송 작가님 말이 맞을까봐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들어서 세계 3위에서 4위로 내려오고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한 20위권 안에서 계속 유지할 거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적 시청 시간이 꽤 나오는 롱런할 것이다. 롱런하는 그런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처음 안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고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존하는 나라를 드라마 이름으로 땄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왕이라고 옛날에 히트쳤던 그 송강호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마약 스토리를 끌어나가기 위한 건데 그만큼 세계적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이외의 무대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리남에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는데 이게 팩트를 너무 벗어났어요. 이 수리남하고 원래 팩트로 있는 조봉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이용한 건 좋으나 맥락에 너무 많은 것들을 끼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리남 스토리 안에는 조봉행 이외에 브라질로 간 돌 왕국이라고 불리는 타이비 종교 집단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리남에서
현지 사업을 했었던 원형 선원 출신의 현지 사업가가 세 인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프리담 안에. 여러 팩트가 짬뽕이 여러 된 파트가 거예요. 짬뽕이 되다 보니까 팩트 인과관계도 너무 복잡해졌고요. 네. 그리고 실제 팩트에서 주는 임팩트도 나중에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팩트를 기준으로 하되 너무 픽션을 많이 섞어버린 양념이 과한 비빔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수리남에서 그 일정한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정원이 일반 시민을 거기다가 언더커버로 집어넣었다. 이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스토리랑 너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국인 갱이 일단 네. 거짓말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유현석이 그 했던 미국 변호사, 예. 얘가 또 거짓말이고. 데이비드였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 집사님과 전도사님이 더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조금 그 의아했던 게 왜 굳이 수리남이라는 그런 제목을 써서 구설수를 일으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히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그리면 이 나라는 지금 남아메리카에서는요, 1인당 GDP인가요? 그러니까 GDP 죠. 네. 1인당 그 국민소득 1위예요. 네. 그리고 비교적 남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고 의료, 복지 이런 부분이 좀 된 나라야. 괜찮은 네, 국가인데. 그리고 88년인가 9년인가 우리나라 바로 다음에 민주화 투쟁 돼가지고 우리랑 비슷한 시기야.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제가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그 진행되고 있어요. 군사 쿠데타는 그때 끝났다고. 근데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왜? 미개하게 그려지죠. 고발 당할 만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에 슬쩍 그런 걸 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이슈 타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네. 좀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리남이라는 제목을 쓴 게 아닐까. 만약 이걸 콜롬비아나 뭐 베네수엘라 같이 큰 나라 건드렸으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커지죠. 난리 났죠. 난리 나지. 야. 그 정도 되는 나라 건드리면. 그래서 만만한 수리남을 고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남이 조금 더 세련되게 대응했으면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미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뻔하게 대응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남 딱 했었을 때 오히려 와봐라. 우리 안 그렇다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그거를 띄워달라고 그렇지.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는 실제 수리남의 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수리나면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홍보 필름을 쿠키로 한 끼워달라. 30초 정도만 껴줘라. 그럼 자동으로 관광 홍보 되는 거잖아. 그거 완전 꿀팁인데요? 야, 그 나라 갔을 때 대통령을 할 걸 그랬어. 아니 그 나라 대통령하고 닮았는데? 걔는 너무 뚱뚱하다. 예. 수리남이 조금 생각을 짧게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지만 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신선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종교를 끼워 넣는 부분에서부터 좀 무리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가짜 기독교를 끼워 넣느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당시 이제 이게 같은 시기 때 브라질에 도로왕국이라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가 들어가갖고 막 사고치기 시작할 때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러티브를 갖고 와서 무리하게 여기다 접목을 하다 보니까 영화 두 편이 합쳐져 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마약에 대해서 워낙 조사가 철저한 데다가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한 마약 조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야. 그래서 국내에서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그것도 사실은 픽션이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제적인 마약왕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마약왕의 스토리를 수리남에다 억지로 심었는데 일단은 마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팩트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팩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약왕인데 너무 가난해. 아니 국내에서도 마약왕을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굴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국내에서 있을 때부터 수리남 건너갈 때까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 중산층도 못 돼. 무슨 고급스러운 뭐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갖고 이른바 마약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대저택에 막 세계적인 신형카의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아, 목사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려지니까. 마약 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어야 있죠. 되는데 한국에도 돈이 없고 수리남에도 돈이 없고 어디 미국에도 꽁쳐놓은 돈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 벌어갖고 마약으로 돈 벌어갖고 대체 다 어디다 처박았길래 수리남에서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난 이게 제일 내러티브에서 안 맞았어. 중간에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스위스 계좌들이 다 동결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어. 그래 봐야 1,000만 불이 안 돼. 막판에 코카인 1톤을 시키잖아. 2톤. 그러니까 뭐 1톤이든 2톤이든. 그러니까 1톤이면 1조 원이고 2톤이면 2조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보증금을 내더라도 최소한 업계 관행상 30% 6천억은 내야 되거든. 그런 돈이 안 보여. 아, 도대체 그것도 꺼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 그거는. 알아? 어? 어깨 관행. 왜 당황했어 지금 살짝? 너무 깊이 들어오면 곤란한데 아무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둘째는 뭐냐면 이만한 마약을 한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조봉행도 국내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됐지만 네 건밖에 못 찾았어요. 맞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규모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수리남 안에서만 뭉개다 보니까 막 차이나타운에서의 전투 뭐 이런 거가 생겨나는데 수리남 안에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것도 꾸며낸 얘기였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에요. 예,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이건 수리남이 아니라 가상의 다른 나라를 전제해 놓고 만들었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수리남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부터 모티브를 갖고 왔지만 여기는 그냥 남미의 어떤 국가, 콜롬비아 옆에 있는 작은 국가 정도로 해서 이름을 수리남 말고 뭐 송서남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송섬이가 사는 수리남인가요? 송서남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는 저는 철저하게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윤종빈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좀 윤종빈 감독의 어떤 그 내러티브 상의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마약 이야기에 많이 버무려 놨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이제 종교가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게 신선한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높게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르코스인데 세인트잖아. 그래서 그게 먹힌 거거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광신적인 종교의 분위기가 지금 보세요. 천공이 거기 조문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정을 바꾸잖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번에 은근슬쩍 시사를 더 꺼내고 있어.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DNA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선택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는 좀 더 해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마약 조직의 어떤 행태들을 그냥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그런 마약 조직을 잘 모르거든. 그리고 어설프게 외국과 베껴다가는 또 이제 뭐 표절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종교 조직 그거는 바삭하거든.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다 그 정도 정도는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마약과 매치시키면서 미싱 체인을 갖다 채워준 그런 어떤 기발함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기발함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지금 먹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신선한 게요. 종교라는 같은 소스를 두고 송 작가님은 뻔한 포인트가 종교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고 또 김선수 평론가님 종교가 신선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마약에 종교가 들어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송 작가가 불만한 건 아니 종교 얘기들을 하고 그렇죠. 마약들 얘기들을 해야 이게 현실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신선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네, 장로님. 자, 이런 호칭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충성 관계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해 잘하잖아. 그렇지. 그거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근데 해봐요. 그 포인트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선한 거예요. 자기네들 목사들은 안 그러거든.
목사들이 빌빌대거든 진짜. 그 포인트가 외국인들한테 먹혔는데 송 작가님한테는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팩트 위주로. 나는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한국 영화라고 보기 때문인 거지.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마약 얘기가 있고 특히 나르코스 같은 마약 그 상 얘기는 보면은 진짜 아주 잔인하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갱들과 싸우고 있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독특한 마약 얘기가 하나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신선해서 막 니콜라스 케이지가 보고 막 와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근데 그 니콜라스 그 케이지 캐서박은 네.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고. 지금 일본 사람인데? 바꿨나? 바뀌었지. 이 새끼 나쁜 새끼구나. 보내버려야겠네요. 네. 캐서방이 네. 아니었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너무 많은 등장인물을 등장시켰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엮은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쓰리톱이어야 돼. 맞아요. 네, 그건 동감. 그러니까 하정우하고 황정민. 황정민 둘하고 결국은 이제 마약 수사하는 구성만. 박혜수. 박혜수하고 이 셋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스토리가 너무 짧아지고 갈등 관계를 못 만드니까 장첸에서부터 쓸데없는 인물들을 넣으면서 이게 마약 영화인지 종교 영화인지 아니면 부성 회복 영화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버린 거야. 뚜렷한 주제 하나가 없는 거란 말이지. 특히 이제 여성 캐릭터 쪽에서는 불만이 많죠. 아, 네. 그러니까 남성 캐릭터들은 여성 굉장히 캐릭터가 없었는데. 추자연이 있잖아. 그래도 아내라고 나와가지고 잠깐 등장하고 너무 뭐 잠깐 막. 등장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이 너무 없어. 너무 없고 스토리가 부여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국정원에도 저 수사관이 있는데 계속 팀장님, 팀장님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여성 그러니까 캐릭터에 서사가 없어요. 서사 자체가 네. 없어.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면서도 일단은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의 측면들 우리는 이제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 좀 한번 그러면 캐릭터를 갖고 놓고 좀 쫀쫀히 얘기하다 보면 그 가능성이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또 한 문을 여셨네요. 캐릭터의 그러니까요. 문을 한번 열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캐릭터가 하정우가 하는 강인구예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실존 인물이라는 게 난 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홍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맞는데 원래 팩트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마약왕 족씨하고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 사람 홍어에다가 마약을 실어 넣은 적도 없고 근데 정의 구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언더커버를 하고 결국 나중에 체포까지 성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 나는 이거 국정원이 한 20억 찔러준 게 아니면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짓이겠느냐 이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이 더 희귀한 거야. 현실이 더 희귀한 거예요. 그 영화 안에는 분명히 원한 관계도 있고 뭐 분명한 정식 사유가 있는데 팩트에서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럼 거꾸로 보면 물론 이제 지금도 주인공이 하정우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제 멋있는 거는 오히려 황정민이 훨씬 더 캐릭터가 멋있게 나오거든. 캐릭터가 아주 화려하죠. 그런 면에서 영화의 주제가 어떤 그 포커스가 조금 빗나간 게 아니냐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지금 황정민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훨씬 많죠. 하정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저 조연이 집사님한테도 밀려버렸다는 거야. 집사? 집사까지? 장모가 전도사가 아니라 집사까지 밀렸어요? 집사까지 밀린 것 같아요. 예. 전도사 알겠습니다. 집사가 요즘 너무 핫해요. 맞아요. 근데 뭐 내러티브 상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점이 바로 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정우가 제1주연 아니냐. 네. 근데 제1주연이 제2나 제3주연처럼 보이는 거 이게 내러티브에 실패한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방금 제가 말한 네.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요. 아니 그냥 마약왕이랑 같이 동업을 하든 네.
아니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극 중에 너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 그 실제 실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 현실성이 실존 인물이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실존 인물은 훨씬 더 현실성이 떨어져요. 네. 진짜 이 사람은 그냥 국정원이 되려고 탄생한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국정원이 되지도 못했죠. 그렇죠. 네. 안 됐지 네. 나중에는요. 그리고 그 건 딱 끝내고 또 돌아와서 살아요. 잘. 진짜 희한한 사람인 거야. 한 건만 하고 그냥 은퇴한 평범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영화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이런 뭘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아, 소리야. 너무 성의 없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합리성을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유도 선수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죠. 경찰관 때리고 도망가는 거 뭐 밤무대에서 건달들이랑 어울려 사는 거 이런 나래티브를 쭉 달아서 붙여주다 보니까 말도 또 너무 많고 대사도 너무 많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다가 그 빚을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감독한테 두 가지 이 큰 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실화 속에서는 정말 실화 같지 않은 너무 그걸 픽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 이야기야. 그러니 이걸 실감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개연성이 있게 만들다 보니까 오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무게였고 또 하나의 무게는 그렇게 현실성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여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이 강도를 줄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창조를 못하고 이제 보통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문도 모르게 감옥에 갇혀갖고 겁나 두드러 맞다가 나중에 거기에 적응해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얘기. 빅마우스가 그랬잖아. 외국에는 진짜 많아요. 갑자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명 쓰고 뭐 그렇게 이런 얘기를 앞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독이 돼가지고 네. 압축적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잔잔하게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엄청나게 협조를 해가지고 실제 재소자들 한 300명인가를 갖다가 모범수를 동원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어준다는데 나는 찍겠어. 그러니까 그런 욕심들, 감독으로서의 욕심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 이 사회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건 드라마니까 2시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네.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윤종민 감독한테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캐릭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주인공의 빛을 발했다, 뭐 감독의 고충이 있었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또 평론가분들은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서 좋았다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그건 왜냐면은 이 하정우라고 하는 인물에 들인 공이 네. 굉장히 정말 하정우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야말로 디테일을 살린 것처럼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하정우답게 해도 그게 강인구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강력하게 집어넣은 그 지금 K-파더라고까지 얘기 나오는 네. 그 부성애. 이 부성애는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희한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 동양적인 어떤 그 신비로움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입체성을 갖다가 아주 자잘한 것 속에서 잘 살려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윤종빈 감독이 이 특히나 우리나라 시대 중에서 IMF 때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 고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IMF라고 하는 시대를 나름대로 그 자기 스토리에서 뭔가 해결해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그 강인구란 인물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작동을 해서 강인구란 인물이 IMF의 아버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처럼 네. 이렇게 딱 그려져 나와요. 김성수 평론가님은 하정우라는 캐릭터가 K-파더를 잘 드러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럼 송 작가님 보실 때는 거기에 멀티캐스팅이라고 엄청 많은 배우들이 나왔잖아요. 누가 제일 눈에 띄었나요? 조우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정우보다 조우진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야 돼. 왜냐면 조우진은 국정원인데 언더커버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 범벅을 하고 조선족으로 변신해갖고 중국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저기 이거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아니, 얼마큼 봤겠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배신해서 이쪽 조직으로 와.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체포하는 데까지 제일 큰 공을 세우거든요. 네. 근데 난 처음에
처음에 배역을 받아서 등장인물들을 딱 등장했을 때 이미 알겠어. 그렇지. 유연석은 중간에 총 맞아 죽고 조우진은 나중에 이 모든 걸 해결하겠구나 라는 걸 알 만큼 그쵸. 너무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가 끝까지 살아갈게 보이는 것처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가 지금 쏠려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 너무 많이 잡아줬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오버되는 연기를 네. 감독이 전부 다 컨트롤. 아니 그냥 내보냈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쟤는 그냥 단순하게 밑에서 일할 똘마니가 아니네. 뭐가 뒤에 있네 라는 생각을 등장하고 10분 만에 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수리남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캐릭터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 갖고 얘기하냐면 유연석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네. 왜냐하면은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 집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그 뭔가 무게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걔가 갖고 있는 입체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보기에 굉장히 외롭게 큰 상태에서 종교밖에 피신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구원자가 목사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충성심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인물 그런 인물로 딱 집사를 갖다 잡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연석은 뭐야? 대사도 진짜 겁나 유치해 보면은. 너무 생뚱맞죠. 그리고 미국이랑 아무 연관을 안 가지려는 마야광이 왜 미국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덜 다듬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물이 소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유연석이 빨리 죽을 거라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정도의 단점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을 보면 장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차이나타운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정말 고뇌하고 있는 갱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굉장히 잘 구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있는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그 어떤 부딪힘들이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캐릭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좀 이어가서 이 얘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K-파더, 뭐 아버지, 부성애, IMF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도 그런 K-파더, 부성애가 많이 녹아 있다고 보셨나요? 전 전혀 안 녹아 있다고 봤죠. K-파더가 진짜 부성애로 녹아 있으려 그러면 하다가도 때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아빠의 용기인 거지. 아빠가 뭐 5억이란 돈이 있긴 하지만 나라 위해서 가지도 않은 대한민국 국민 마약 중독 안 말두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난 이거를 부성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공명심 내지는 자기의 과대망상인 거야.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난 그런 게 포장돼 버리면 이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정우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자기는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자식들하고 가족하고 가장 먼저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실제로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태를 벌이고 있어. 근데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은 굶거든.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인물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드라마가 끝나요. 이게 동기가 그러니까 없어. 네. 그 내적 동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배치를 한 거야. 심지어 나중에 5억도 포기해 버리잖아. 네. 그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주겠다는 돈을 이건 아닌 거거든. 단란주점을 하면서 애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게 진짜 K-파드로 돌아온 거잖아. 저 야구공 안에 다이아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야구공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어보는 게 그 야구공 안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그 황정민이 남겨놓은 비밀 장부나 아니면 어디 해외 계좌의 어떤 비밀번호나 키 열쇠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편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시즌2가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찬호팩이 그거를 확 끼얹어버렸어, 물을. 왜냐면은, 그거 진짜 사인볼이다. 어떻게 구했냐. 이래버린 거야. 진짜 사인볼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즌2가 나오려면 찬호 파악이 딱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
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을 줬어야 이제 시즌 2를 갖다 갈 수 있었을 텐데. 모르지 뭐 아쉬움이 있었어요. 찬호팍 진짜 사인볼을 수술해갖고 안에다 진짜 넣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볼이 그냥 볼은 아니야. 이 보통 드래곤 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내 생각에 그 야구공이 7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트위스트 계좌를 열 수 있는. 잠깐만요. 아무튼 이 K-파더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구하는 측면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측면들을 앞으로 시즌2나 시즌3에서 더 완성할 필요들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 얘기. 이 얘기는 실제로 예전에 어디요? 독일 파독 광부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중동 노동자분들 많았죠. 네, 그 이전으로 가면은 또 만주에서 개 타고 말령사 하시던 할아버지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K-파더의 DNA는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송금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행복을 못 누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네, 그 스토리를 지금 기러기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토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원용을 했다. 그 원용을 한 것들은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K 드라마나 혹은 그 K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 민족의 독특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좀 완성하는 단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즌2에서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IMF 때 이런 류의 스토리텔링이 조금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수리남에서는 이런 내용이 너무 주변부적으로 흩어진 게 아닌가. 중심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IMF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속아서 얻어 터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외적인 사고에서 보게 된다고 치면 저는 이제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게 마약이라고 하는 거를 잡았다는 데에서부터 뭔가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서 1억 천금을 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돈이 돼서 국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마약으로 재벌이 하나둘씩 생겨날 수 있는 그림이라 그러면 이 마약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마약왕 송강호가 했던 마약왕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돈들이 존재를 하고 그 돈들을 벌어들였던 얘기를 가상으로 쓰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뭐 1년에 검거만 15,000명. 실제 중독자는 투약자는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금기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마약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궤도로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람들한테 마약을 관심 갖게 만드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일종의 터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안에도 그게 보여요. 즉 마약 거래라 마약 안에서 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수익이나 또 그로 인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애써 줄여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들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지. 즉 마약을 산업 자체로 보지 않고 영화의 소재로 보지 않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로 봐서 이것들을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IMF를 연결시켜서 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고 치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화 해설자라든지 이 영화의 뒤에 서사를 붙이는 사람들이 이걸 IMF에다 끌어붙이는데 진짜 IMF 때 우리 어려웠을 때는 외국에 나가갖고 노동자로 일을 하고 그걸로 갖고 송금을 벌어들이는 거지 이게 IMF하고 연관돼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팔았다? 또는 마약 거래를 한다? 또는 해외에 나가서 뭘 사업을 한다? 이거랑 연결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송 작가님이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마약 스토리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도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창작자의 이 창의성을 좀 나름대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사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떠들썩하긴 했지만 이 도덕적인 어떤 그 자체 검열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선입견들을 용인하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겁하게 되거든. 근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수리남이라는 데로 딱 장소를 옮겨갖고 마약 얘기는 그래도 좀 질펀하게 했어. 다만 실제 현실 속에 그 남미의 마약상들의 뭐 헤게모니라든가 또 그 마약을 팔면서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현실의 얘기, 외국의 드라마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얘기로 가지 않고 그냥 이거를 종교 얘기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지. 종교 얘기를 얹어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 송 작가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불만인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마약이었다고 치면 걔가 실제로도 한국의 마약을 원래 범인도 조봉행인가 이 사람도 한국의 마약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예. 근데 방법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성공했지 그래도. 그게 조금밖에 못 일반 들어왔으니까. 시민들이 어. 짐에 섞여가지고 몇 킬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영화가 되려고 했으면 얘가 한국에 진지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몇백 킬로 몇 톤의 화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떠들썩하게 돈을 벌게 만드는 원천적인 픽션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하나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잡혔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끊어버린 거지. 그게 현실인데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나는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윤종빈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마약은 진짜 마약 그 상품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징으로 다뤄.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히트를 못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이 그거야. 이걸 상징으로 다룬 거야. 이 상징이 나는 그래서 IMF나 이런 게 영상이 되는데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치는 어떤 것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치던 뭐던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믿는 전요한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완전히 우리 특히 자식들을 진짜 그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종의 상징적 대결을 현실 안에서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야. 와, 진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결국은 국정원도 그 안에 애국심이 보이질 않아요. 이 하정우도 애국심이 보이잖아. 황정민은 언제든 내가 그 한국에 대한 오히려 복수를 하겠다는 차원이면 모를까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애국심이었어. 우리 국가적인 자긍심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로 가갖고 예를 들어 뭐 황정민이 개과천선해갖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미국의 컬럼비아 마약 조직을 해결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협객을 펼치는 스토리로 가야지. 기껏 나쁜 놈은 만들어놨는데 저 마약왕이 수리남 최고의 뭐 남미 마약왕인데 물건을 판 데가 없어. 우리나라도 안 들어갔고 미국도 못 들어갔으면 쟤는 어디다 유럽에다 팔았대. 아니, 그냥- 근데 유럽하고 판 거래 내용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리남 안에서 거래를 했고 또 남미 쪽에 공급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면 그러네요. 왜냐면 수리남 전체가 60만 밖에 안 되거든. 어머. 60만 원에 팔고 어떻게 재벌이 돼? 남미의 마약이 60%가 유럽으로 가고 40%가 미국으로 가요. 네. 근데 수리남 안에서 장사를 했으면 유럽에다 팔아야지. 뭐 유럽에 계좌 있으니까 팔았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문제는 근데 유럽망은 또 장첸해가지고 있대. 유럽망은 장첸해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못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저 마약을 다 끼고 앉아가지고 어디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홍어만 먹였어? 아니잖아. 서사가 내러티브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약이 대중화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뭐 분소 조직도 안 되는 애들 얘기를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풀어가나. 저딴 것들 잡겠다고 ADA가 가고 DA가 그다음에 뭐 브라질 세관이 협조를 하고 네. 이렇게 거대한 작전을 펼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군요. 규모가 이게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이. 수리남 마약 왕으로서의 개연성을 못 보여준 거야. 실제로 조봉행은 마약 조직, 마약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다루는 마약의 양이 되게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약 그 콜롬비아 그 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보따리 장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 장수도 그 정도의 양도 한국엔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공작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영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국정원의 모종의
실적 쌓기를 위한 조작극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해봐요. 오, 왜냐면 음모로 또 나왔어. 음모로 나왔는 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조자 내부 공모자 그 양반 그러니까 하정우 역할을 했던 양반의 그 정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행적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들이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봉행이 아직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마약을 유통시키지도 않았는데 1.2톤이라는 마약을 한꺼번에 갖고 들어가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그 마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모종의 작전을 펼쳤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국내에 들어오는 그 지금까지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큰 코카인 거래가 200kg 수준밖에 안 맞아요.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1.2톤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실제적으로 우리 국정원이 작전을 펼쳤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을 경유해 갖고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을 경우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치면 한국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마약 그 체포 작전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불가했다는 거지. 솔직히 그 진짜 현실이라면 2톤을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마약 쪽에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총으로 쐈죠. 그럼 말이 안 되니까. 2톤을 한국에서 받을 수가 없어. 그것도 외상으로. 맞네. 외상으로. 그러네요. 현찰은 갖고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쪽 조직이 2톤을 덜퍼덕 주잖아. 네. 그래서 콜롬비아 친구가 와서 축구공 받아갔었잖아요. 박지성 축구.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것도 지가 사인한 거.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몰수 마약 코카인이 1.2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압류를 안 했으니까 1.2톤이 어쩌는지 뭐 알겠어요. 근데 조봉행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럴듯한 마약 왕으로 만들어 갖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큰 사건을 막았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자작극인 가능성이 난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보다도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만들어낸 스토리, 그 스토리가 작가는 무슨 얘기를 우리 사회나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던지려고 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고, 네. 그리고 아버지고, 그리고 돈. 이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약간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 재미난 그냥 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은 요 얘기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명확한 메시지는 K-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갖다가 이제 정말 온전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갖다 갈아넣으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노력들을 인정하는 그런 그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돈과 마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랑 연결 딱 시키면서 이들의 어떤 그 노력들을 정말 왜곡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뭐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나는 선택했었을 때 윤종빈 감독이 분명히 이게 벌어진 그 시대가 MB 시대거든. 네. MB 시대 때 벌어진 그런 그 뭔가 종교적인 맹신과 그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결국 결과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부각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감독이 정치적 메시지를 넣은 거다. 이렇게 저는 볼수 있는 넣었다고 걸까요?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조봉행이라고 하는 실화를 갖고 올 때 조봉행이라는 실제 케이스를 갖고 왔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봉행 씨가 사실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외양 선원이었고 그렇죠. 국내 들어와서 수감돼 있다가 죽었죠. 병들어서 죽었어요. 네. 뭐 일본은 돌아갔다고 뭐 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죽은 게 확인이 되더라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자꾸 종교 얘기가 나와서 왜 여기다 종교를 끼어들었는지를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교포가 뭐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전부 이렇게 통역 써가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뭐 네. 그만한 교세를 꾸린다?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그냥 폭력배나 폭력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나았었는데 어떤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교민들을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믿을 만한 목사님이라는 초반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쪽 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갔다 그러면 끝까지 목사적 가치를 보여주든가. 네.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마약을 통해서 뭐 돈을 아니요. 벌어 갖고라도 나중에 이걸로 나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한다. 뭐 이런 그 기독교 신념이 투철한 목사도 아니야. 좀 지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광훈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아 현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 그렇잖아. 솔직히 정광훈이 열심히 하나님 팔아갖고 얻은 거는 500억이잖아. 그래갖고 그 500억 아들한테 딱 줘버리잖아. 얻은 날 그냥 그날 줘버려요. 이런 천박한 게 어딨어. 이 모습이 사실은 투영되지 않아요? 그 전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 그 저 전요한은 목사도 아니고 마약상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네. 어중뛰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감은 하지만 이 어중뛰게 그려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본다면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그 어중뛰다는 의견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보자면 이게 좀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스포예요 지금 어차피 다 스포했어 우리. 넷플릭스가 고발은 안 해요. 밑에 깔아주세요. 이 방송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고. 이 강인구라는 캐릭터 그리고 전요한이라는 캐릭터도 결국 마지막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택합니다.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가장 최악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외국인들이 욕을 할 수밖에, 특히 한국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야.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할 인간들이 하나도 아니고 극중에 득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아니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딨어. 돈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끝까지 투쟁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기들끼리. 아니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국 중요한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 차라리 김정은의 꿈은 커요. 내가 농장을 크게 해갖고 여기서 올인원 시스템을 해갖고 그렇지 전요한이 그렇죠. 그냥 독립적인 마약왕이 되겠다. 이건 비즈니스맨으로서 마약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큰 꿈인 거지. 그렇지. 근데 하정우랑 나머지 사람들은 뭐냔 말이야. 개연성이 없어. 최소한 국정원이 준 단란주점이라도 받았어야지. 마지막에는. 아무튼 우리 불편한 송 작가님의 네. 개연성이 없어 이 말 하나로. 그래, 네. 이거는 수리남은 이건 끝났다. 완성도가 없는 완성도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보고 나서도 찝찝한 그런 거예요. 에이 참. 야. 와, 저는 오늘 지금 저희 K콘 토크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거의 지금 천사와 악마를 본 것 같습니다. 요거 캐릭터가 될 것 같아. 나는 싫어와 좋아의 싸움을 네. 계속 찔러보셨는데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였어요. 그랬어요. 오늘은 오늘은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봐도 지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개연성이 없어 이래 버리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써주고 싶은 시나리오. 이 편은. 네. 근데 진짜 마약을 좀 아시나 봐. 아니 그런 식으로 막판에 복수하면 안 되고. 네. 아까 약간 전문가적 면모가 잠시 보이긴 그러니까. 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살짝. 이 동남아 경제 전문가로서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약의 흐름을 알죠. 자,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첫 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야광 송 작가님 그리고 우리 천사 김성수 평론가님 예.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긴 것 같은데? 이가 이런 기분. 네, 물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코카인은 잘 안 맥히는 종류이고 주로 이제 그 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히로뽕이 많이 그 맥히는 수준인 건데
국내 히로뽕이 거기 이제 중국 갱들도 나오지만 국내 히로뽕이 전 세계에서 가격이 제일 높아요. 맞아요. 근데 그 높은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가 원조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였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히로뽕을 만든 거는 일본인들이 군인들한테 피로회복제로 주려고 만든 건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생산을 너무 잘해요. 품질이라든지 효과가 품질이 세계 제일 최고네요. 좋은 거야. 한국 히로뽕이. 네, 그래서 이 히로뽕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0년밖에 안 걸립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제작자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치죠. 중국의 농촌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려요. 중국에서는 좀 질라진 나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근데 싸고 순수하면서 효과가 확실한 히로뽕이 퍼지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중국 농민들이 히로뽕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또 쫓겨가지고 동남아로 넘어갑니다. 동남아로 넘어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아편 유통망에 히로뽕을 얹음으로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세계 마약을 양분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단속을 잘 해버리니까 실제 생산하는 외국에 비해서 20배 이상이 더 비싸. 원래 마약이 1000배 마진인데 우리나라는 28,000배 마진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마약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또는 많은 조직들이 들어와서 암약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마약이 안 퍼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왜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 열심히 듣는 거야? 저 지금 마약왕을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더 재밌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사용자가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써보고 좋으면 추천하고. 좋다기보다 주변 사람한테 이제 마약값을 벌기 위해서 받아다 팔기 시작하는 거야. 다단계 아니에요, 그 이거? 다단계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조직 판매가 안 되는 국가야. 어떻게 믿고 모르는 데서 믿고 사? 우리나라 블랙 컨슈머 많잖아. 마약 순도 나쁘고 품질 나쁘면 지랄 하여튼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투약자가 공급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만 잡으면 줄줄줄줄 다 올라와요. 다 엮이는구나. 다 엮이는 와. 거죠. 근데 외국은 판매자하고 투약자가 달라. 그래서 판매자는 엄하게 다스리고 투약자는 약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판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느슨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유통이 잘 안 되는 게 비대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SNS가 발달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택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부터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인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나 이상 마약왕의 마약 히스토리를 좀 들어봤어. 혹시 속편하시면 이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마약 조직, 뭐 연변파 이런 거 혹시 기획하시면 저한테 의뢰 주시면 시나리오 잘 써드릴게요. 윤조민 감독님, 네. 선작가였습니다. 반드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요. 밤새 얘기해야 돼, 또. 검찰에서 불려가지고 안 돼, 안 돼. 너 아는 조직 있는 대로 털어놔 그러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러면서. 네. 안 돼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K콘 토크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는 안 하나요? 다음 시간에 어.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도 너무 재밌죠. 그것도 봐야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작은 아씨들. 난 안 끝난 콘텐츠는 네.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시작을 한 거니까 결론을 한번 서로 예견해.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오, 재밌을 요거 것 재밌을 것 같아요. 700억은 과연 큰딸한테 갈 것인가? 네. 영화를 빙자한 돈 얘기야, 그러게요. 계속. 예. 다음 주에 과연 이 내기는 두 분 중에 누가 이길지 5만 원 빵으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